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298조 취득시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식 예전에는 참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잘 단독 문제로 못 나오고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 보기 지문으로 나오는 형태가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언제든지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이 정도만 좀 다뤄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매매는 일시불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뭐가 지급될 수도 있죠, 여러분? 중도금이 지급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가 지급하죠? 잔금이 지급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자는 소유권을 매도자로부터 넘겨받았고, 그러한 이 부동산은 이제 내 거다라고 제3자한테 공시해야 되겠죠.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를 통해서 알려야 되죠? 등기부죠. 그래서 우리 뭐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부동산의 매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는 일회성 일시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소유권이 넘어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날에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매매 등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죠.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잔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 시기는 글자 그대로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는 시간적 기준입니다. 시간적 기준.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선에서 당연히 매매 대금은 완납함으로써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습니다라는 등기를 함으로써 공시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 매매들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잔금 지급입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여러분? 어려워, 안 어려워요? 쉽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제는 합격자 모임이 있어서 뵀습니다. 하나같이 저를 보더니 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세법 하나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나 일단은 합격자 모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다 맞았다는 분들 계셔요. 그거 어떡하라고, 다 맞았다는데. 증을 까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법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좀 정리해 두시면 쉽게, 그래도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 양에 비해서 아마 좀 점수로 보상이 되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요. 결론 낼게요.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여러분? 잔금 지급입니다. 물론 이러한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먼저 뭐를 하면은 등기를 먼저 했대요. 이런 경우도 일어나나 봐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무 나가시면은. 이럴 경우에는 자, 등기일이 있고 잔금 지급일이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 세법은 과세 시기를 판단할 때 과세권자는 빨리 과세하고 싶어 한다, 늦게 과세하고 싶어 한다? 빨리 과세해야 돼요. 수험생도 여러분 빨리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과세 시기에 관한 시간적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시간적 기준이 2개 이상 나면, 무슨 2개 이상이 나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그 중에서 어떤 날로 가면 되느냐면 빠른 날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세법의 대원칙, 과세권자는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빨리 과세하고 싶어 한다, 늦게 과세하고 싶어 한다, 빨리 과세하고 싶어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 지문에 시간적 기준이 2개 이상 나면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기준 중에서 어떤 날 고르면 되는가? 빠른 날. 자, 요거 하나만 알아갑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입문 과정에서 많은 걸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시간적 기준 2개에서 나오면 빠른 거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것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면 이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에 적힌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잔금이 지급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계약서에 적힌 날에 잔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상이나 사실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계약상과 사실상이 뭐하면
다르면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요런 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평이한 것에서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예외적인 조건이 제시가 되면서 예외적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시험에서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낼게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이 어떻게 하면 다르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이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떤 경제적 사건이나 경제적 실질과 법률상 형식이 다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우리는 뭐에 따라서 과세해야 된다, 여러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거 그냥 가볍게 우리 뭐라 해서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가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저없이 이 계약상과 사실상이 다르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르면 뭘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경우가 법률에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책이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 299쪽 좀 봐주시 바랍니다. 299쪽 맨 위에 보시면 자, 이따 과세표에 따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기 특례 나와 있죠, 여러분. 원칙과 예외의 특례 찾으셨습니까? 자, 특례를 보니까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가로 여러분 1번, 2번, 3번 묶어주시겠습니까? 1, 2, 3, 4를 꼭 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 2, 3, 4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동그라미 1, 2, 3, 4를 묶어놓은 거를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그걸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드니까 요걸 뭐라 하냐면 제가 앞으로는 1년 내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뭐라 외쳐야 되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합니다. 자, 쓸 필요 없어요. 이 국지외수 공판장은 1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이때 여러분 여기 국가 할 때 국자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할 때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저는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말하려니까 혀가 짧아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이냐? 국지 이렇게 할 겁니다. 1년 내내 외쳐야 됩니다. 국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에요. 제가 국지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일단 한번 좀 밑쳐줍시다.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한 줄로 쫙 쳐주시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한 줄로 밑줄 치시고요.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얘들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과세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아 누가 나왔다? 과세권자가 나왔다는 거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뇌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 적어놨어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문구만 한번 봐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과세권자죠? 과세권자죠? 예. 근데 이때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매 당사자죠? 좀 매도자입니까? 매수자입니까? 우리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져. 여기서 과세권자는 지금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우리나라 말을 잘 읽어봐야 돼. 흥분하지 마시고. 시험 볼 때 그러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 냉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격이 급하시면 확 틀려버려요. 다시 한번. 자, 엄마한테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할 때 여기서 국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라고 물어봐요. 누구예요? 매도자. 예, 매도자. 매도자. 진짜 어렵죠. 도자인지 수자인지 구분도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매 당사자 중 매도자입니다. 꼭 도자에다 10벌 걸쳐야 돼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팔은 거를 누가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 또는 법인이 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다고 여러분? 매도자. 그럼 매도자인 과세권자가 자기가 팔은 거를 매수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다시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겠죠. 얼마 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 가격을 자기가 신고받으니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 일단 그렇게 잡아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2번인가요? 예, 2번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외구로부터 이한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이라 했죠, 여러분? 자, 여기서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 딴짓 하지 말고. 지난주에 도망간 사람. 집에 전화 걸었더니 안 왔다 그러더구만. 이따 책 검사해. 자, 외그룹도 수입한 취득할 때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외수. 그래서 앞으로 이걸 뭐라 하냐면 외수라고 그럴 겁니다. 외그룹도 수입에 한 취득할 때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외수 그러는 거야, 외수. 왼수가 아니야. 예, 왼수는 집에 있어. 우리 왼수가 누구랬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랬죠. 그래서 특수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특수관계는 누가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게 말이 길으니까 앞으로 뭐라 그런다 여러분? 왼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 분도 많아요. 맞아. 인간들 없었어도 내가 그냥 술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자, 외수.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을 좀 보세요. 동그라미 4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을 했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공짜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세법에서는 공매, 경매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뭐 공매 그러면 여러분이나 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포함. 299조 쪽수 보세요. 299조 매니 원칙 예외 특례 299조. 예, 매니의 특례에 지금 동그라미 양가로 1번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보는지 몰라갖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4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거기는 뭐로 포함하는 거에다 경매. 예, 뭐 경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법원이 한마디로 와서 입찰 방식을 통해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를 뭐라 하는 거 여러분? 경매. 그리고 국가기관 등이 하는 걸 뭐라 하는가? 공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을 보시냐면 여러분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3번.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할 때 판결문 할 때 판자 동그라미,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냥 제가 암기 기법을 만든 거야. 이걸 다 일일이 동그라미 1, 2, 3, 4를 외울 하나씩 열거하려면 힘드니까 얘들은 꼭 같이 다니거든요. 내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합니다. 그냥 약속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예. 그래서 제 세법을 들으신 분들은 항상 꼭 그래요. 예. 교수님이 암기 기법한 게 시험 끝나고도 계속 남아있다고, 뇌리에서 계속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해요. 자, 요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립니다. 국지외수 공판장이랍니다. 동그라미 치워놨죠, 여러분? 예, 그 동그라미 친 걸 연결하면 순서 조금 바뀌면 국지외수 공판장.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 기법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국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수 뭐죠? 외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공은 뭐죠? 공매에 의한 취득을 말하죠. 판장은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요 모일단에서 국지외수 공판장 일대에 한해서 국지외수 공판장 일대 한해서만 올라가느냐 여러분? 사실상 잔금지기로 합니다. 요 말이 여러분 책이 어디 보시냐면 298종 유상승계 취득의 동그라미 1번. 취득의 시기, 승계 취득의 유상 취득의 동그라미 1번 찾으셨어요?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하기로 하는 경우 밑줄. 이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 하면 국지외수 공판장이랍니다.
요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이야.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간다. 그러면 계약상은 도대체 언제 가느냐? 이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닐 때,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냐? 계약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개인 간의 매매 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일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책을 보셔야 돼요. 책 보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거 설명한다. 유상취득에. 책 잘 쫓아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뭐야? 다 둘 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1번과 2번은 둘 다 어떤 날이야 여러분? 잔금 지급인데 하나는 뭐고 1번은 사실상 거기다 시뻘겋게 때인데 사실상이 포인트 여러분 잔금 지급이 포인트가 아니라 근데 1번이 아니면 2번 뭘로 돼 있어 거기는 계약상.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에서 뭘 구분한가? 사실상인지 계약상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시험에서는 이걸 갖고 장난쳐. 자, 저 좀 잠깐 보실래요? 뭐 보기 싫겠지만 자, 매매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우리는 이러한 날 중에서 어떤 날에 취득한 걸 본다? 잔금 지급이라.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이 잔금 지급에 대한 계약상 잔금 지급과 사실상 잔금 지급이 어떻게 하면 다르면 이때는 뭐에 한해서 국지외수 공판장이면은 어디로 가고 사실상 여기 우리 책에 1번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결론 내면 여러분은 시험에 잔금 지급을 취득시라는 경우에서는 바로 여러분부터 뭘 물어보냐? 사실상인지 계약상인지를 구분해봐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상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간다?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어디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이런 경우에 대표가 뭐다고? 개인 간의 매매면 어디로 가라? 계약상으로 가. 이걸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이거 나온다 그래서 분명히. 결론은 잔금 지급은 잔금 지급인데 사실상으로 가야 되냐? 계약상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여러분, 자, 놓치면 안 돼요. 개인 간의 매매가 나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나오면? 개인 간의 매매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그 말은 출제원한테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느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다.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 계약상으로 가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꼭 이해해 두셔야 할 것이 그럼 도대체 이 국지외수 공판장은 어떤 경우냐?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책에. 이 국지외수 공판장을 묶었는데 이 묶은 놈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얘들은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모아놓은 겁니다. 국지외수 공판장의 공통점은 뭐다고 여러분? 거래 사실은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다랍니다. 가능하다. 누가 봐도 이 거래 사실을 쉽게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여러분? 사실상이라는 얘기야. 근데 객관적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가라?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나왔던 국지외수 공판장은 어떤 거래다 여러분? 거래 사실은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근데 이러한 객관적 확인이 곤란한 누구 간일 때는
개인 간의 매매 때는 이 사실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계약상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잠깐 보죠.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 자, 우리 부동산의 매매 거래는 거래 특징이 뭐냐면 비공개적 폐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매매에 대한 내용은 누구만 알고 있는가? 당사자만 알아. 당사자만. 이게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막 확 오픈돼 갖고 알려져 있는 것이 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당사자 간에만 알아. 정확한 가격은 누구만 알다고? 당사자 간에만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부동산의 개인 간 등의 매매일 때는 거래사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게 확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때는 몰라. 에이 몰라. 그냥 그러면 계약서 갖고 와봐. 그냥 무조건 계약서에 어떻게 한 날 적힌 날에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대부분의 부동산의 매매 거래는 누구 거래요? 개인 간의 매매겠지. 그러면 이때는 결론 어디로 가라? 계약상 잔금지로 합니다. 결론 개인 간의 매매는 어떤 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상 잔금지급. 사실상 잔금지급이 언제냐를 묻지 않고 계약상과 사실상이 다르다더라도 개인 간의 매매할 때는 사실상을 묻지 않고 어디로 간다? 계약상. 그러면 사실상은 어떤 경우 안에서만 간다? 국지회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여기로 간다. 이게 아니면 어디다? 계약상이라는 걸 잊지 마십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 과세권자가 매도자로 여러분 국지는 1시간을 못 버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매매 여기 당사자 중 누구를 나왔다고? 매도자. 그러면 이들로부터 산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관청에 취득한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뭐하면 신고하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외우는 거 아니야? 둘째 뭐다고요 여러분? 외수. 외구로부터 뭐한 취득? 수입. 요거는 부동산에 적용될 여지는 없겠죠. 그렇죠. 부동산을 수입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좁을 수 없겠죠? 계속 수입해갖고 그냥 땅돈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가 여러분? 동산일 때죠. 동산.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엄청나게 수입해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 우리나라 국경선을 딱 통과하는 순간 제일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관세야 관세. 맞죠? 예. 그 관세가 부과될 때 관세를 부과할 때 서류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서류를 작성합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그게 바로 뭐냐면 수입면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물건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얼마에 수입합니다라고는 뭐를? 수입면장을 작성해요. 그럼 수입면장이 적힌 근거로 해서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관세. 이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뭐야 여러분? 집에 갈까? 면세죠 여러분. 면세점 우리 공항이나 저기 여객선 터미널 보면 면세점 있잖아요 여러분. 면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면한다는 얘기죠. 뭐 어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관세.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하는 순간 제일 먼저 관세가 부과돼. 이때 관세가 부과되는 근거 서류가 뭐다가 여러분? 수입면장. 그래서 뭐를 보면은 수입면장을 보면 이걸 얼마에 수입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수입하면 현금 결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들어가. 외국한을 통해서. 그럼 거래 은행에다 줘야만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 갑시다. 공. 무슨 공이라고 이게? 공매나 경매나 축구공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경매 생각해봐. 그러면 법원이 경매를 집행해갖고 경락이 되면 법원은 경락 조서를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고요? 경락 조서.
어떤 특정한 경매 물건이 어떠한 경락 조건에 경락이 되었다고 누가 작성하는가? 법원장이. 그럼 법원장이 작성한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서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당연히 여러분. 자, 이제 판장 갑시다. 여기서 판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판결문을 말한다, 판결문. 역시 누가 작성한 거죠, 여러분? 법원.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법인 장부죠. 법인 장부할 때 장자. 거래 상대방이 누구다, 여러분? 법인. 그래서 여러분, 장은 뭐를 말한다고요? 법인 장부. 아시다시피 모든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구분 없이 모든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를 어디에 기록하게 됐죠, 여러분? 장부,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즘 참 어두운 조국의 현실에서 검찰이 가끔가다 어디 특정 대재벌에 압수수색 나간다고 하면 뉴스에 뭐 꼬뻑꼬뻑 나오죠? 요즘 터지죠?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이 메이네. 그래서 이 검찰 등이 압수수색 나갈 때 제일 먼저 잡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장부야, 장부. 그 비밀 장부를 잡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구면 법인이면 그 법인과 이 거래일 때는 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때 여러분이 실무 나갔을 때 법인과 거래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경우,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매도자가 매수자가? 법인이 지금 매도자야 매수자야? 주택건설법인부터 아파트를 뭐 했다고요? 분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았다니까? 위례 신도시 당첨되기만 하면 지금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 이상 형성돼 있죠? 그럼 여기서 주택건설법인 때 이 법인은 도자야 수자야? 도자. 우리는 맨날 이거 구분해야 돼. 도자, 수자. 취득세는 도자가 내는가 수자가 내는가? 수자가. 그래서 개인이 아파트를 뭐 했다고? 분양을 받았다고.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취득한 거래 상대방은 누구란 얘기야? 법인. 그럼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어디 특정한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분양한대. 그럼 분양할 때 분양 조건, 형평에 따라서 평형에 따라서 다 분양 가격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몇 평형 무슨 타입이다 라면 벌써 그 분양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누가 분양 신청하든지 분양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될 테니까. 맞나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예전에 제가 눈앞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자, 초등학생 같습니다. 2명이 가는데, 뭐 이제 새학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친구들 사귀는데, 이제 하나가 물어봐요. 너 어느 아파트 살아? 그랬더니 나 3호 아파트야, 그래. 근데 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호 아파트다 그러면 되는데, 그 3호 아파트라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뭐냐면, 935야, 신사모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요? 935냐, 신사모냐. 그러니까 옛날 사모 아파트냐, 새로 이번에 진 신사모 아파트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935는 예전에 25평 이하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여기는 중대형 평수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신사모는 어떤 아파트고요? 중대형 아파트고요. 935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뭔지 아시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모 아파트라도 935냐 신사모에 따라서 사는 아파트 평수가 달라. 그러면 얘들 지들끼리 뭐라냐면 935냐 신사모에 따라서 얼마짜리 산다는 걸 애들도 알아. 그래서 나 935야 그러면 저리 가. 신사모 뭐요 그래. 애들끼리 그래 애들끼리. 애들도 벌써 자기네 집이 몇 평짜리가 얼마라는 걸 안다고. 너 얼마짜리 집에 사는구나.
애들은 초등학생인데. 뭐 이렇게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뭐 할 때, 분양할 때, 이 분양 가격 평균별 다 나오죠? 25평에 A형은 얼마, 뭐 35평은 얼마, 다 분양 공고 나오잖아. 그럼 그걸 누가 분양받든지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건설법에도 아파트를 뭐 했다면 분양을 받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뭘 제시하냐? 출제인은 누가 나왔어? 거래 상대방이 누가 나왔다고? 법인. 그럼 법인은 장부를 통해서 거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라? 사실상 잔금 지급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개인 간의 매매다. 어디로 가라? 계약상 잔금 지급. 주택 건설부터 아파트 분양받았다. 어디로 가라? 사실상. 다만 사실상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뭐의 경우에 안 한다? 국지외수 공판장만 사실상.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의 매매했던 어디로 간다? 계약상. 이해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세법을 공부하겠다. 그건 세법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가서 이제 아주 큰일 냅니다. 정석으로 공부해야만 정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일하실 때도 전혀 하자가 없이 일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취득식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근데 거기 무상취득인데 여러분 이제 매매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무상. 근데 무상일 때 대표가 바로 뭐냐면 뭐가 있죠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그럼 내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 세법은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보신 대로 보시면 돼요. 뭐야? 상속 개시이야.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때 민법에서 상속 개시 사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상속은 언제 개시가 되죠 여러분? 당연히 사망. 상속 개시 사유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망이야.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가. 실종선고. 그래서 실종신고 기한이 만료가 되면 사망한 걸로 의제가 돼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 왜 찾으러 다녀? 난 이해가 안 가. 아저씨 안 들어와? 해피데이야. 그냥 그 다음날 파출 신고하고 그냥 실종선고 때려버려. 그리고 이 스키 몇 년만 안 들어오면 돼. 5년만 들어오지 마라. 5년간 도망 다녀. 그래서 5년에 딱 기한이 만료가 되면 실종선고 때리게 되고 실종선고 개시가 되면 실종선고 되면 이제 뭐가 된다고 여러분? 상속 개시가 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주부님들은 딱 좋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가 좋아요? 아저씨가 안 들어서 사망선고 때려갖고 사망신고기한이 만료가 돼서 상속 개시가 되면 첫째 뭘 받아 이제? 재산을 넘겨받는 거야 재산. 물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둘째 이제 뭐가 가능해? 재혼이 가능해 이제. 합법적이야. 그렇게 기다리던 이번에는 실패 안 하리. 그러면 자 결론 낼게요. 상속을 받아 취득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상속 개시일. 세법에서는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 언제냐라고 세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상속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주위에서 본인이 상속 개시 문제가 발생해서 상속 문제가 발생해서 그럼 법률적 근거를 찾으려면 여러분 어떤 법률을 봐야 되는가? 그렇죠. 민법을 보셔야 돼요. 다만 민법의 상속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예전에 요 상속세가 공인중개사 시험 우리 부동산 세법에 있었어요. 세법 안 듣다가도 상속세 할 때는 다들 듣습니다. 요것밖에 없다 기회는.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틈틈이 좋은 기회를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 빠지면 손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여러분? 상속 개시일자. 근데 증여가 문제야. 자, 여러분 증여 받아오셨죠?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아저씨한테? 아니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럴 때 뭘 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다. 우리 집은 꼭 재산 명의가 넘어가는데. 요거는 한번 해보면 알아. 자, 증여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예,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계약서.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이제 무슨 계약서예요, 지금은? 증여 계약서, 여러분. 그래서 증여 계약서는 불료식 증권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형식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형식적 요건을 만들면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증여 당사자. 증여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증여자와 수증자. 주는 사람이 증여자, 받는 사람이 수증자. 그래서 증여 당사자 항상 누구냐면 여러분 증여자와 수증자예요. 상속일 때 당사자는 누구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에요. 항상 여러분 법률 행위는 당사자고 당사자 관계 제일 먼저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에요? 응?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이냐,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이냐.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리니까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피 보신 분이 돌아가신 거야. 다른 데는 여기 먹혔는데 여기는 안 먹히네. 이 똑같은 멘트라도 여러분 이게 지역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데서 먹겠다. 요거 먹히네. 여기 가서 써먹어야지. 딱 가서 놓아놔서 써먹으면 노는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말은 이제 민망한 거야. 자, 상속일 때는 당사자가 누구다, 여러분? 피상속인과 상속인. 반드시 제가 이런 걸 강조해요. 왜냐면 이런 걸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면 세금을 누구한테 때리냐, 피상속이냐, 상속이냐, 증여자냐, 수증자라고 막 장난칠 때 여러분이 혼동을 하게 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증여 당사자 이런 증여자와 수증자고 이때 증여 조건은 제일 먼저 뭘 작성해라? 계약서 작성한다. 그래서 증여 당사자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증여 목적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 언제까지 넘겨줄 거는 증여 시기가 이런 형식적 요건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라는 걸 쓰시고, 근데 그거는 단 둘이서 쓴 거죠. 그럼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오다 가다 보면 여러분 공증인 공무법인에 갖고 뭘 받는다고 그래? 공증을 받는다고 그래. 공증.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다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증법인 해갖고 공증 이렇게 큰 써지는 거 많이 보시죠? 그 공증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은 확정일자 찍힌 날에 이러한 공식적인 이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걸 제3자가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들고 어디 가야 돼, 이제? 증여계약서 뭘 받고 공증 확정일자 받고 이제 어디 가야 돼? 받아봤어야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아저씨 오늘 들어올 때는 왔죠? 그래갖고 이제 오늘 술 한잔 해갖고 막 계속 먹여놓고 이제 도장 찍게 하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날 되자마자 법무법인 들어가고 공증법인 갖고 공증 받고 어디로 튀어야 돼? 부동산이면 명의에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명의. 자, 그러면 증여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법상 계약일과 뭐가 나와요, 여러분? 등기접수일. 자, 그럼 이때 어떤 날에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자, 이때에 우리 취득세는 잡으셔야 됩니다. 계약일에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와 뭐는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세법상 증여받은 날은 부동산일 때는 등기 접수일인데 취득세는 등기일에 취득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여러분? 계약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뭘 내야 돼, 여러분?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뭘 내야 돼? 또 취득세. 근데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계약일에. 근데 증여세는 언제?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세냐 지방세에 따라서 과세 시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또 나와. 근데 양도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여러분?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요 증여는 상속은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언제야? 상속 개시랴? 상속은 지방세나 국세나 과세 시기가 똑같아. 언제다가 여러분?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에 취득세도 취득한 걸로 보고 상속세도 그날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도 상속 개시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은 문제가 없어. 국세나 지방세나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뭐는? 증여는 지방세일 때와 국세일 때 과세 시기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말로 해봐 소용없어.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증여도 받고 내일 상속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다 알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시간적 기준도 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 시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3번 이혼할 때 있죠? 네, 우리 또 세법 잘 들으면 여러분 이혼할 때 재산 이전 형태 또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이런 거 다 설명드립니다. 네, 이런 거 한 건만 성공해도 여러분 학원비 본전 뽑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이전 형태, 재산 이전되는 거 가지고 부과되는 세금 그걸 줄이는 방법 다 세법 제가 말씀드립니다. 역시 뭐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취득시는 요 정도만 일단 개념 잡고요. 여러분, 우리 299쪽 과세표준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과세표준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뭐에다가? 자, 여러분, 우리 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여러분?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조세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산출세액이 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과세산. 외우셔야 됩니다.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무슨 산? 과세산. 수락산이 아니야. 과세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하고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서 취득세를 얼마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 낼게요. 자, 여러분 맨 위에 299 저 맨 위에 보시면 자,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네가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물건에 뭐를 가액을 과표하라 그 얘기 여러분. 자, 결론. 취득세 과세표는 뭐가 된다,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취득 당시 가액.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여기서 취득 당시란 말은 뭐냐? 취득세는 제가 성격일 때 무슨 성격이냐고 그랬냐면 행위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뭐하는? 취득하는 뭐가 일어나야만? 행위가 일어나야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랬어요. 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라는 과세 물건에 대한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놓치지 말랬어요. 취득세는 무조건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야? 소유권만이야. 소유권이라는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면.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어느 당시야? 취득 당시는 행위 시점을 기준해서 과세한다는 걸 절대 놓치지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여러분 취득세 과표는 너 뭐 했을 때? 너 뭐 했을 때? 취득할 때 그때 뭐 그 물건에 뭐를? 가액을 과표라는 얘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운가?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여기부터야.
그러면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를 할 때에 이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자, 세 가지가 나오네요. 책에 보시는 것처럼. 뭐와 원칙과 뭐와 예외와 뭐가 있죠, 여러분? 특례가 있네요. 꼭 잡으셔야 돼요. 취득세 과표는 이거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시험에. 특례를 물어보는지 출제원이 다시 한번 출제원이 이 취득 당시에 가한 내용을 특례를 물어보는지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물어본 조건에 따라서 특례를 물어봤구나 원칙을 물어봤구나 예외를 물어봤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그럼 여러분 몇 개가 제시가 됐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도 느끼죠? 이 셋 중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라는 얘기야? 원칙이야 예외야 특례야? 원칙과 예외가 붙으면 어떤 놈이 우선이야? 집에 갈까?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했을 때 우수상 받았고 자 내가 1등 받았어. 1등 상장 받았어. 아 내가 1등 했구나. 근데 한 놈을 더 불러. 나보다 더 높은 놈이 있대. 누구야 그는? 특등이죠. 아니 학교 다닐 때 상장 안 받아봤어 한 번도? 왜 그래 촌스럽게? 그러면 남자분들 예를 듭시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사격 다 해야 잖아 군대 가면. 그래 사격을 내가 잘해. 그래서 내가 1등 사수야. 근데 1등 사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특등 사수라잖아. 그럼 원칙과 예외, 특례 이 셋 중에 어떤 게 먼저라는 얘기야 그러면? 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법 등을 배울 때 법은 법률 간의 상충이 일어났다. 근데 그게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상충이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뭘부터 적용하라고 그래 있어? 특별법부터 적용한다면서 그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며? 원칙과 예외가 붙으면 뭐가? 특례가 우선이야 특례. 그러니까 이 적용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뭘 적용하고 특례. 특례가 아니면 정말 자꾸 딴 데를 갈 거야?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원칙. 근데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예외. 아 힘들게 왔다. 참 이거 요 세 가지를 결정하는 순서도 이렇게 어렵네. 결론 낼게요. 요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원칙과 예외와 특례가 있는데 뭘 따지면 적용 순서 어떤 것부터 적용할 거냐 그럼 뭘 적용하고 특례가 아니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예외 요게 순서 여러분 꼭 적어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맨날 어려워. 이게 뭐가 원칙 예외 뭐 어쩌란 말이냐. 다시 뭐 헷갈리면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됐다. 그럼 뭐부터 적용하는 거야? 특별법, 특례. 이러한 예외적인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고?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뭐일 때는 예외. 이게 적용 순서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때 특례를 적용하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그게 우리 아까 보았던 동그라미 1, 2, 3, 4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걸 아까 동그라미 1, 2, 3, 4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국지외수 공판장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취득하는 경우를 보는 국지외수 공판장에다가 과표가 나오면 하나가 더 들어와. 여기다가 뭐가 나오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 하나가 더 들어오네. 여기까지가 우리 아까 동그라미 1, 2, 3, 4 묶였죠? 동그라미 1, 2, 3, 4 그리고 하나 5번 뭐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지죠. 이때 여러분 중개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아직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어제 전에 김성수 선생을 봤는데 다른 과목은 맨날 진도 안 나가? 물어보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얄팍한 지시로 제가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뭐하면 체결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매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매매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때 신고는 뭐를 신고하는 거냐? 그 매매에 따른 실지 거래 가액을 신고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요.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 매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부동산 매매에 따른 뭐를 실지 거래가액을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받으면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누가 검증하고 확인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합니다. 그럼 결론은 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거의 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받았다면 검증을 받았다면 확인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국지회수 공판장에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질 때는 이때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하느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특례는 언제 때 적용하는 거고 국지회수 공판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질 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라. 그러면 이들의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경우다? 거래사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취득 시기도 얼로 갖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갖고 취득 가격도 몰라라. 사실상 취득 가격을 알아. 그래서 국지회수 공판장에 딱 항상 얼로 가 사실상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요때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 얼로 가라? 원칙. 이때 원칙일 때 뭐를 하느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합니다.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한 가액을 받아주려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 꼭 하나 적으세요.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우리 아까 계약서 같은 어떤 경우가 개인 간의 매매 등이죠. 이때는 특례로 가는가 원칙으로 가는가? 원칙. 그러니까 개인 간의 매매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오는 거고 과세 표준은 뭐로 가는가? 신고한 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자가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액을 뭘로 봐서? 취득 당시 가로 봐서 과표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취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대. 신고를 하라고 내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소위 말은 뭐예요 여러분? 무신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됐네.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그 뭐를 말한다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로부터 어떨 때? 적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예외 조건 꼭 잡으셔야 돼. 시뻘겋게.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대 여러분? 시가표로보다 적대. 적으세요. 꼭 과소신고를 말합니다. 이때는 어디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을 과표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다고 여러분? 무신고 또는 무슨 신고? 과소신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지방세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지방세 근간이 뭐랬죠,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그랬죠. 취득세가 흔들리면 지방세가 흔들리고요. 꼭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자 정리할게요. 원칙과 예외와 특례가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이때 적용 순서는 뭐부터다? 특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라. 근데 이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다. 국지회수 공판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뤄졌다라면 특례에서 뭘 적용하는 거고 사실상 취득 가격.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하셔야 돼요. 눈을 쳐다만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원칙. 그럼 원칙은 뭐를 말한다? 취득자가 뭐한가요? 신고한가요? 그럼 원칙으로 가는 대표가 어떤 케이스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러니까 결론 개인 간의 매매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한 걸 보고 과세 표준은 뭐로 간다? 신고한 가율을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인 취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 적게 신고했대. 뭐보다 적게 신고했대? 시가보다 적게 신고했대. 그때는 과표를 몰라라. 시가표에 가라. 요 흐름을 꼭 잡으셨다. 자, 이번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